네,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을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 왔는데요. 가장 흔한 게 이제 글씨, 도형, 그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도 머릿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이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보이게 표현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그려서 나타내는 데 있어서도 가장 단순한 게 바로 이 그리기인데, 그리기에서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단순한 그 형태가 대상과 대상들 간의 관계이고요. 단어 하나하나와 그들의 표현, 단어들로 이어져 있는 수거, 문장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항목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상, 사물, 개체 이 하나하나를 하나의 단순화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사람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픽토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픽토그램은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상을 그림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창의적 산물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가 받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픽토그램은 픽토라는 게 원래 픽처, 그림이죠. 라틴어로 그림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램이라는 게 라틴어로 역시 글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직독짓기를 하면 그림 글자죠. 그림 글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림 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행사에서 안내판을 붙일 때 어느 나라 말을 쓸까? 그나마 이제 영어가 거의 세계 표준어처럼 쓰이니까 영어,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가 뭘까?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자기네 나라에서 볼 때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죠. 그래서 국제 행사들은 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언어를 쓰지 말고 언어와 독립되어 있는 그림으로 어떤 안내들을 다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언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가 표현된 것을 바로 이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래픽 심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처럼 그것 자체가 어떤 소리를 형성하는 그 음성 기호가 아니라 그 자체가 뜻을 갖고 있는 일종의 표의 문자라고 하죠. 고대 상형 문자도 보면은 픽토그램의 일종이다.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픽토그램이 가장 먼저 발달한 곳은 이 미국이고요. 1920년대부터 교통 표지판에 영어 알파벳을 쓰지 않고 그냥 그림으로만 교통 표지 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948년에 런던 올림픽이 열렸죠.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픽토그램을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도 이 픽토그램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ISO가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인데, ISO에서는 각 나라로부터 이 픽토그램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공통된 형태로서 표준화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이 픽토그램들이 있는데 비상 대피소라든지 음식물 반입, 애완동물 금지 이런 픽토그램은 이제 국제 표준으로 채택이 돼서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픽토그램을 제가 한 3개, 2개 정도 이렇게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유출을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픽토그램이 한 3개 정도가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너무 잘 알죠. 화장실 표시죠. 화장실 표시입니다. 가운데는 머리 위를 조심하라 이런 뜻이고요.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은 비상대피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픽토그램이 이제 흑백으로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왼쪽 거는 해, 맑음, 날씨로 따지면 이제 맑음, 오른쪽 거는 우산, 비, 흐림 이런 거겠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왼쪽은 집, 오른쪽은 사무실, 빌딩 그런 걸 상징하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보시면 왼쪽 거는 시장 바구니, 그 다음에 TV, 텔레비전, 그 다음에 이쪽은 뭘까요? 이게 이제 주로 다이어리를 상징합니다. 달력이나 캘린더 같은 다이어리고 밑에 5/5는 5월 5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픽토그램을 잘 못 그리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픽토그램을 그릴 때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특징을 잘 잡아서 그려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화장실에 관한 픽토그램을 보셨는데 저것보다 좀 내가 다르게 한번 그려봐야겠다 그러면 또 다른 모습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본인이 그린 독창적인 픽토그램은 저작권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대상을 그림으로 그릴 때 가장 보편적인 게 픽토그램인데
이전부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이콘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원래는 유사물이라는 뜻이 있죠. 실제 사물하고 그림 그린 거가 유사하다, 생긴 것도 비슷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콘이라는 말이 좀 약간 뜻이 바뀌어서 어떤 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도 크게 보면은 픽토그램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이콘이 출현한 데가 주로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출현을 했고요. 그래서 컴퓨터 초보자들이 컴퓨터를 다룰 때 보다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다가도 쓰기도 하고 화면에다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콘이라는 컴퓨터에 필요한 요 그림 글자, 이거는 1970년에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이 아이콘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매킨토시의 이제 노트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기반의 윈도우 노트북에도 윈도우 PC나 이런 데도 이 아이콘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이콘들도 국제표준기구 ISO라든지 특히 이쪽 이제 컴퓨터 쪽이기 때문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에서 국제표준을 계속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컴퓨터를 켜게 되면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 보게 되는 아이콘이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휴지통이시죠. 휴지통이죠. 그래서 휴지통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콘이다라고 보시면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떤 건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파비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favorite 아이콘, 그래서 페비콘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주소창 에 보시면 주소가 나오죠. http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주소창의 왼쪽에 보면 가끔씩 아이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웹페이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그래서 favorite 아이콘, 페비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쪽 그 페비콘을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은 그 아이콘 편집하는 편집기로 약 크기가 이제 16픽셀 상하 16픽셀 되는 적당한 그 아이콘을 만든 다음에 아이콘 첨자가 이제 ICO죠. 마지막 확장자가 ICO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에 루트 디렉터리 갖다 놓고 세팅하면 이제 그 홈페이지를 볼 때마다 이 파비콘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웹브라우저 상관없이 그 특정한 주소를 검색하게 되면 뜨는 거라서, 뭐 예를 들면 위키피디어, 여러분들 많이 쓰는 위키피디어를 이렇게 검색하기 위해서 딱 뜨면 위키피디어 주소창 왼쪽에 위키피디어 첫 글자죠. W라는 글씨가 마치 그 폭스바겐 로고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아이콘이라든지 아니면 픽토그램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모티콘도 역사가 오래된 그림 글자인데 영어의 이모션하고 아이콘하고 합해져서 감정을 나타내는 아이콘, 그래서 이모티콘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등장했던 이모티콘이 이제 그 카네기 멜론 대학 CMU에 있는 스콧 팔맨 교수라는 사람이 1982년도 9월 19일 날 본인이 게시판에다가 이런 것을 이제 쓰자 그러면서 아이콘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최초로 아이콘을 이제 실었는데 그때 모습이 콜론 마이너스 오른쪽 괄호, 콜론 마이너스 오른쪽 괄호면 웃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웃는 모습의 아이콘이라고 해서 스마일리라고 처음에 붙여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오른쪽 괄호 대신에 왼쪽 괄호를 쓰게 되면 좀 찡그린 모습이 나오죠. 같은 이모티콘인데 부호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웃는 모습, 찡그린 모습 나오고, 또 뭐 트와이스의 TT라는 노래도 이게 이모티콘을 이제 노래화 시킨 건데, 영어로는 TT인데 우리나라 한글로 보면 이렇게 그 모음이죠. 우를 찍었을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다 이모티콘에 속해 있고, 이제 특정한 그 글자가 아니라 그림 모양으로 해서 어떤 감정이나 대상들을 나타내는 그 그림 글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모티콘은 그 서양 쪽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쓰기 시작했고요. 동양에서는 아무래도 글씨를 모아 쓰다 보니까 그 세로로 쓰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가로형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모티콘도 유니코드라고 그래서요. 세계 표준 문자 세트 유니코드 안에도 이모티콘에 관한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아주 얼굴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표준화되어서 각각의 유니코드의 번호가 다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픽토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별도의 명칭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 에모지라는 말 쓰는데 에라는 게 그림이고요. 모지라는 게 문자죠. 그래서 그림 문자라고 해서 일본에도 비슷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SNS에 이모티콘, 아이콘, 픽토그램들을 많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픽토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별도의 명칭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그 에모지라는 말 쓰는데 에라는 게 그림이고요. 모지라는 게 문자죠. 그래서 그림 문자라고 해서 일본에도 비슷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 SNS에 이모티콘, 아이콘, 픽토그램들을 많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중국 미술가 가운데서 쉬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두 권의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2015년도에 우리나라 헤이북스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지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서가 땅지자에 글서자 써서 땅의 책이죠. 점에서 점으로. 영어로는 Book from the Ground라고 되어 있고요. From Point to Poin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하나도 없는 소설책입니다. 글자가 하나도 없는 건데 이 사람이 땅의 책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약 20여 년 전에 본인이 하늘의 책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천서라고 해서 하늘 천자를 써서 천서. Book from the Sky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어 알파벳을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죠. 영어 알파벳을 그 한자의 상형 문자로 이렇게 그려냈던 책입니다. 독특했죠. 그래서 이 천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미국 문학의 최고상인 메가더 어워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20여 년의 침묵을 뚫고 쌍벽을 이루는 지서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서에는 미스터 블랙이라는 특정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이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오전 7시에 기상을 해서 하루 쭉 이제 회사까지 가서 일상생활을 하고 또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딱 24시간이죠. 24시간에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이제 기록을 했는데 글자를 쓰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전부 120페이지짜리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침대에서 일어나고 아침 식사하고 뭐 친구 만나고 인터넷 뒤지고 뭐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네, 이 책은 지금 시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호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림 글자들을 이 저자가 전 세계를 돌면서 7년간 수집을 했고요. 그 수집한 그 수많은 기호들을 가지고 글씨 없이 이런 픽토그램, 아이콘, 이모티콘, 로고 이런 걸로만 전부 120쪽의 소설을 쓴 겁니다. 자, 지서의 일부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뜻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통 문단처럼 되어 있는데 중간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 미스터 블랙이라고 칭하는 이제 그 사람에 관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일어나서 커피포트에 불을 켜고 거기다가 커피를 끓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팬이죠. 가스레인지 불을 켜서 프라이팬에다가 계란을 넣고 토스트를 넣고 뭐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하는 부분이 쭉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자, 똑같은 픽토그램들을 썼는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당연히 글로 표현하는 게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 중심 주제는 거의 다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책이고요. 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픽토그램의 그 연장선, 보통 책이라는 거가 같은 줄에서 보시면 쭉 이렇게 시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흘러가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문장이 되도록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아이콘이나 어떤 픽토그램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빼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인드맵에서 보시면은 마인드맵에 그 중요한 단어들을 주로 글자를 썼는데 지금 이제 소개했던 픽토그램이나 뭐 아이콘이나 이모티콘 같은 거 내지는 심지어 자기가 만든 거죠. 만든 거를 그 단어들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마인드맵이 훨씬 더 이제 그림에 더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해하기도 쉽고 또 그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글씨 쓰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이나 생각하는 깊이가 길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도 이 픽토그램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 생각의 흐름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대상, 픽토그램과 같은 대상들이 이제 2개, 3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까 하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주로 대상들이 2개 이상이 연관이 되면 그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죠. 뭐 단어 같으면 단어가 2개, 3개 이상 형성이 되면 수거라든지 문장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생각 그리기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 관계인데 관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나타낼 때는 2개의 대상이 있고 대상을 나타내는 이제
관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사각형과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선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관계인지가 나타내지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하고 B가 있는데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어떤 선후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C라는 어떤 특정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럴 경우에 그림으로 A에서 B로 주종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화살표 위에다가 C라고 써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3시간 이후에는 그치고 흐린 상태가 될 거다. 자, 이 문장을 받았는데 이 문장을 받아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쪽에 비, 그다음에 왼쪽에 비, 오른쪽에 흐림,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3시간이라는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그 위에 들어가는 거죠. 다음 한번 예를 보면 이제 그 비자를 신청하러 갔어요.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신청하러 가면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를 한 다음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 문장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제출을 한 다음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출 다음에 심사가 화살표로 되어 있고요. 뭘 제출하냐면 비자 받는 서류죠. 그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팀장이 팀원에게 작업을 지시한다.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과 팀원이 있고 그 사이에서 화살표로 해서 작업을 지시하는 걸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교통편 한번 볼까요? 이동하는 건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KTX로.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살표로 표시한 다음에 화살표에다가 KTX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종관계는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다음 관계를 한번 볼까요? 두 개가 상호관계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죠. 자, 주고받는 관계는 A, B는 똑같고요. 이제 C와 D에 의해서 C가 B로 가고 D가 B에서 A로 가고 주고받는 관계, 왕복하는 관계, 또 교환하는 관계 이렇게 두 개의 쌍방향 화살표로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친구한테 책을 선물로 줬더니 친구가 답례로 케이크를 나한테 줬다. 그러면 나와 친구 사이에 화살표 두 개가 쓰이죠. 책으로 해서 친구한테 가고 케이크로 해서 나한테 오는 거죠. 다음 예를 봅니다.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정보를 요청했더니 웹서버에서부터 해당 정보가 내 PC로 이렇게 왔다. 좀 복잡한데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림이 이렇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있고 웹서버가 있죠.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요청을 하면 그 요청된 정보, 해당 정보가 웹브라우저한테 돌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쌍방향 통신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제 팀장이 팀원한테 지시를 했더니 팀원이 보고서를 팀장에게 제출을 했다.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앞서 간단한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쌍방향 화살표를 이용해서 작업 지시가 가고 그다음에 보고서가 팀장한테 오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는 KTX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고속버스로 이동한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서울, 부산 사이에 KTX로 화살표가 갔다가 고속버스로 오는 걸로 해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관계입니다. 둘이 협조 관계죠. A와 B가 동등하게 협조하는데 C라는 주제를 가지고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한 개의 직선을 사용하고 화살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김순수라는 사람하고 이희망이라는 사람하고 부부다. 그러면 김순수와 이희망은 직선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부부라고 명시하는 거죠. 동등하고 협조의 관계죠. 악어하고 악어새는 공생관계다. 그럼 마찬가지로 악어하고 악어새 사이에 공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직선이 연결됩니다. 자, 이번에는 A와 B가 대립의 관계입니다. 대립의 관계를 그릴 때는 주로 한 개의 쌍화살표 직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고 C라는 걸 통해서 대립 관계면 그 C가 이제 화살표 위에 올라와 있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와 토요타는 라이벌의 관계다. 그러면 현대가 있고 토요타가 있고요. 그 사이에 쌍화살표가 하나 있으면서 위에 라이벌이라는 키워드를 얹혀놓으면 지금 방금 들었던 문장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관계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대상 자체를 픽토그램이나 뭐 아이콘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과 대상들이 있을 때 이제 관계를 또 직선을 이용해서 또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주종관계인지 상호작용관계인지 협조인지 대립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제 좀 더 복잡한 것들은 이것들의 조합에 의해서 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패턴과 생각 그리기의 기본 플랫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